병원 복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봐요. 당장 경찰 불러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6층 병실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죠. 여자의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던 바로 그 과도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신음하며 애원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으로 4~5명의 남자들이 더 쓰러져 있었죠. 모두 똑같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는 중이었는데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 가녀린 몸에서 대체 어떤 힘이 나온 걸까요? 저 우아한 미소를 짓던 며느리가 어떻게 단 3분만에 저 건장한 남자들을 모두 쓰러뜨린 걸까요? 병실 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안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대견하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조용하고 우아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무서운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눌렀다면 꼭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시어머니처럼 병원에서 들으시는지, 일하면서 듣고 계신지, 집에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 써주세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중급병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6층 정형외과 병동에는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회복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612호 6인실 병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환자가 둘뿐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 2개만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인실을 쓰는 것처럼 쾌적했죠. 창가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72살 보름 전에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넘어지셨을 때 골반뼈가 나간 거였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침대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수진, 34살의 며느리였습니다. 수진은 정말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길게 내려온 생머리에 맑은 눈, 그리고 누가 봐도 모델 같은 몸매였죠. 오늘도 몸에 딱 붙는 요가복 차림이었는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S라인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성품이었죠. 어머니 물 한 모금 드시고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전에 들렀다가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 고생이다.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수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조용한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도 항상 나긋나긋했고 누구에게나 공손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던 다른 환자분도 늘 부러워했습니다. 박 여사님 며느리 복이 정말 많으시네요.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두 노인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가만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과도를 잡은 손놀림이 참 능숙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죠. 마치 리본처럼요. 어머니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쿵.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여기야 여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모두 덩치가 컸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황철민,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영락없는 조폭이었습니다. 오만방자한 눈빛에 비뚤어진 입꼬리, 세상을 우습게 보는 표정이었죠. 여기가 612호 맞지? 황철민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예, 형님, 여기 맞습니다. 좋아. 황철민은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가 침대에 있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멈췄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할매. 그가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분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껍질을 벗기고 있었죠.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긴, 이 방 비우라는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쓰실 거니까. 황철민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입원했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돈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누워. 황철민은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쯤 돼 보였습니다. 그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박순자 할머니의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툭. 돈다발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받고 꺼져 노인네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황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병원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뭐가? 황철민이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저분도 환자분이시라서요. 갑자기 옮기시기는. 내가 병원 새로 짓는데 얼마 쐈는데, 10억 넘게 됐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럼 닥치고 내 말대로 해. 우리 어머니 오늘 입원하신다니까. 제일 좋은 방 비워놔야지. 황철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수진이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화하게 빛나던 그 눈이 이제는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요가복 차림의 그녀는 정말 가녀려 보였습니다. 황철민과 그의 부하들 앞에서는 더더욱 작아 보였죠. 저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황철민이 수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수진의 몸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비열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오 며느리야, 젊고 예쁘네. 노인네 주제에 복은 있었네. 어머니께서 방금 수술하셔서 아직 못 걸으세요. 옮기실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황철민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들것 부르든지 업고 나가든지 알아서 해. 30분 안에 비우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뭐? 황철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야,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부하 한 명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정말 컸습니다.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아가씨 말 곱게 할 때 나가요. 형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남자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칵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정말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모든 게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뭐야? 다른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황철민도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방금 전과 달랐습니다. 서늘했습니다. 마치 겨울바람 같았죠. 어르신께 함부로 손 떼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손 치우시죠. 손목을 잡힌 남자는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손을 놓았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팠던 거죠. 이 인연이 다른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멈춰.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멈췄습니다. 황철민은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 운동 배웠어? 글쎄요, 요가 정도. 수진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요가로 사람 손목을 꺾어 웃기고 있네. 황철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우리 어머니 입원은 내일로 미루면 되니까. 그는 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너 오늘 큰일 났어. 나한테 손 댄 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황철민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가자. 부하들이 손목 다친 동료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황철민이 마지막으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병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기 환자분.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이 동네에서 손 꼽히는 분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병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분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곧 짐을 싸서 다른 병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괜히 큰일 나겠다. 어머니.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사과 드세요. 다 깎았어요. 수진은 깎아놓은 사과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진 정말 예쁜 사과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혹시
할머니가 뭔가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황철민이라 이름은 들어봤지. 이 동네 조폭 두목, 불법 도박에 대부업까지 한다던데.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밌겠네. 그날 밤 황철민은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계집년 신상 털어 집, 주소, 남편, 직장 다 알아내. 알겠습니다, 형님.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황철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 며느리의 정체를, 그리고 곧 닥쳐올 지옥을.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20평대 전세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죠.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죠.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모습이 참 순해 보였습니다. 당신 왔어요? 태준이 일어나 아내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때요? 응, 많이 좋아지셨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아까 먹었어요. 당신은? 나도 먹었어. 태준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직도 아내가 예뻐서 가끔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뭐 봐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예뻐서. 에이 또. 수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정말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수진을 한없이 아꼈습니다. 부모님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죠. 수지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적셨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오늘 병실에서 있었던 일, 황철민의 부하 손목을 꺾었을 때의 감각, 그 남자의 비명소리,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 오랜만이었어.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수진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 남편도 몰랐습니다. 시부모님도 몰랐죠. 수진은 20살의 여자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군 특전사는 드물었죠. 하지만 수진은 모든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체력도 뛰어났고 정신력은 더 강했습니다. 2년 동안의 특전사 복무, 그 기간 동안 수진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격과 격투기는 기본이었고 생존 훈련과 침투 작전까지 몸과 마음이 단련됐습니다. 전역 후 수진은 합기도를 배웠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기술을 더 다듬고 싶었던 거죠. 3년 동안 도장에 다니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합기도는 힘보다는 기술이었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제압하는 무술이었죠. 여자인 수진에게 딱 맞는 무술이었습니다. 25살에 합기도 사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장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쳤죠. 부모님들은 수진 사범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자 사범이라 아이들이 더 편안해했거든요. 28살에 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이 됐죠.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거기서 격리부에 있던 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정말 착했습니다. 수진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아껴주셨고 간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자. 나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야. 수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실에서 황철민 일당을 봤을 때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손목을 꺾는 동작, 관절기. 그건 수진이 수천 번도 넘게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 수지는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가늘고 예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수지는 수백 명의 사람을 제압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변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준이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수진이 불렀습니다. 응? 오늘 병원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태준이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들이닥친 것, 병실을 비우라고 한 것, 그리고 자신이 부하의 손목을 꺾은 것.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조폭이? 응. 당신이 그 사람 손목을 꺾었다고? 그냥 반사적으로. 수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준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가만 안 있을 텐데. 괜찮아요. 괜찮긴 조폭이라며 보복하려고 할 거 아냐.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해결은 무슨 당신 혼자 어떻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면 어머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어머니는 지금 못 옮기세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태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착하고 순한 남편, 이런 일에는 전혀 대처할 줄 모르는 사람. 말해야 하나 내 과거를. 수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면 놀랄 거야. 나를 다르게 볼지도 몰라. 수지는 남편이 자신을 평범한 아내로 봐주길 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합기도 사범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고 착한 며느리로요. 당신 걱정 마요. 제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믿어줘요. 수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황철민, 이 동네 조폭 두목이라고 했지.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 2시 누구일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수진 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 누구세요? 나 낮에 병원에서 봤잖아. 황철민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 정도는 알아내기 쉽지. 내 남편 회사도 알아냈고 사는 아파트도 알아냈어. 황철민이 웃었습니다. 강서구 목동 현대아파트 302호 맞지?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회사 이름이 뭐더라? 대성산업. 거기서 격리한다며. 월급은 얼마나 받아? 200 정도. 황철민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경고야. 황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에 한 짓 사과해. 그리고 내일까지 병실 비워.
그럼 봐주지. 싫다고 하면요? 그럼 내 남편부터 정리해야겠지. 뭐라고요? 회사 앞에서 차에 치이는 거야 아니면 어두운 골목에서 칼 맞는 거야. 내가 선택해. 황철민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핸드폰을 3개 쥐었습니다. 감히, 야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알아들어. 후회할 거예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걸. 황철민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남편을 건드려 내가. 수진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수진의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말입니다. 수진은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거기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맨 안쪽에 있는 박스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동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도구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작은 호루라기까지. 합기도 도장에서 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오랜만에 그것들을 만져봤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네.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황철민. 수진은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리고 황철민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곧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그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의 어둠 속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에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죠. 당신 맛있게 먹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조폭에게서 전화 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당신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요. 걱정 마요. 수진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사 조심해서 다녀와요. 어두운 골목길 다니지 말고. 응, 당신도 조심해. 태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수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니? 어젯밤에 잠은 잤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드셨어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수진은 시어머니께 죽을 떠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귀는 복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올 거야, 분명히. 수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야, 황철민이 부하 4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뭐? 황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 그는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연 끌어내. 부하 2명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부하 한 명이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부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비틀며 몸을 돌렸습니다. 합기도의 기본 기술이었죠. 딱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팔을 잡아채 앞으로 밀었습니다. 부하가 앞으로 날아가 다른 부하와 부딪혔습니다. 쿵!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나머지 부하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황철민도 눈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어르신께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대체 뭐야? 황철민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며느리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 황철민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다들 덤벼.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부하 4명이 모두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침착했습니다. 합기도 도장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를 상대하는 법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 부하의 팔을 잡아 돌렸습니다. 합기도의 회전 기술이었죠. 부하의 몸이 공중에서 돌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수지는 몸을 틀어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아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지는 몸을 낮추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명치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부하가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번째 부하는 주춤거렸습니다. 겁이 났던 거죠.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모든 게 1분도 안 걸렸습니다. 3명의 부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1명은 도망쳤습니다. 수지는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황철민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감히. 감히요? 제가 뭐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황철민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경찰 불러. 누가 경찰 좀 불러.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사람들을 때렸어요.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먼저 저를 공격했어요. 정당방위예요. 간호사들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봤습니다. 모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은 황철민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황 사장님 이게 무슨. 전현이 내 부하들을 다 때렸어.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병원장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CCTV 확인해 보세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병원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 부르세요. 전 신고할 거예요. 저분들이 환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려 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황철민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CCTV를 확인하면 자신이 불리했습니다. 먼저 손을 댄 건 자기 부하들이었으니까요. 좋아.
황철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안 봐줘. 그는 부하들을 일으켰습니다. 가자. 부하들은 신음하며 일어났습니다. 손목이 부러진 사람, 팔이 꺾인 사람, 명치를 맞은 사람 모두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황철민은 나가기 전에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넌 끝났어. 그 말 제가 할 말인데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황철민 일당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간호사들과 병원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가녀린 여자가 저 건장한 남자들을 모두 쓰러뜨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다시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 대단하구나.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너 운동 많이 배웠니?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요 합기도를 배웠어요. 그랬구나.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켜줄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병원을 나선 황철민은 차 안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 계집년 감히 나를. 조수석에 앉은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고수예요. 고수고 뭐고 상관없어. 당장 전현 뒷조사 더 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철민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전현 남편 회사로 사람 보내 경고 좀 해줘야겠어. 알겠습니다, 형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황철민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하지만 황철민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진짜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다는 걸, 그리고 곧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오후 황철민은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수진이라는 계집년 신상 다 털렸어? 예, 형님. 부하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4살 결혼 3년 차. 남편은 대성산업 경리부 김태준. 시어머니는 박순자 고관절 수술로 입원 중. 과거는 그게 이상합니다. 부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살부터 23살까지 여자 특전사로 복무했습니다. 뭐 특전사? 황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전역 후에 합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도장에 다니더니 사범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황철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일단 남편부터 건드려. 회사 앞에서 좀 겁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도 사람 배치에 전현 나오면 미행하고. 예, 형님. 황철민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사회에서는 내가 왕이야. 저녁 6시 태주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김태준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지. 남자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김씨 부인 좀 단속 잘하세요. 요즘 이상한데 기웃거리던데. 무슨 소리. 병원에서 우리 형님한테 대든 거 알죠? 그거 사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제 아내는. 아내가 잘못했으면 남편이 책임져야죠. 남자가 태준의 가슴을 툭 밀었습니다. 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내일까지 병실 비우세요. 그리고 우리 형님한테 사과하고. 하지만 하기 싫으면 할 수 없죠. 우리도 방법이 있으니까. 남자가 위협적으로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사고 나면 곤란하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하시고 내일 연락 기다릴게요. 남자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같은 시각 수지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할머니는 며느리가 사온 죽을 드셨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옵니다. 황철민은 분명 움직일 거야.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 회사나 아니면 우리 집. 수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황철민 같은 사람들은 정면 대결보다 비열한 방법을 선호하거든요.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앞에서 그 사람들이.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으로 가는 중이야. 지하철 타고. 집에서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그래, 태준이 돌봐줘야지. 네, 금방 올게요. 수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원 입구 근처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죠. 감시하고 있네.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목동 현대 아파트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수진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무서웠죠? 응, 정말. 태준은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로는 옮기실 수 없어요. 그리고 수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저 사람들은 더 심하게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게요. 믿어줘요.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 대신 뭔가 강하고 단단한 것이 있었죠. 당신 대체.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믿어만 줘요. 수지는 남편에게 키스했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있어요. 문 꼭 잠그고 누가 와도 열지 마요. 어디 가는 거야? 금방 올게요. 수지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꺼내둔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운동복. 수지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았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허리춤에 작은 가방을 찼습니다. 안에는 손목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가 들어있었죠. 오늘 밤 내 놈들을 하나씩 정리해주지. 밤 10시 아파트 뒤편 주차장. 검은 차 안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루하네. 그러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형님이 저 여자 나오면 미행하라고 했잖아. 근데 안 나오네 벌써 2시간째. 남자들은 하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독. 차 유리창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뭐야? 남자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뭐 날아온 거겠지. 남자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동시에 뻗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남자들 목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경동맥을 눌렀죠. 컥. 남자들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눌려 있었거든요. 10초 남자들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기절한 겁니다. 수지는 남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자들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황철민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좋아. 수지는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서구의 한 골목, 황철민의 부하 셋이 술을 마시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형님 완전 화나셨어. 그러게 저 여자 때문에. 근데 저 여자 진짜 세더라. 우리 넷이 덤볐는데도. 남자들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나가 있었죠. 그나저나 배고프네 라면이나 먹을까? 좋지. 남자들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죠. 뭐야 저거? 남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 너 혹시? 남자 한 명이 뭔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남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렸습니다. 합기도의 회전 기술이었죠. 남자의 몸이 공중에서 돌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지는 이미 옆으로 피해 있었죠.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수진은 남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황철민한테 전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다음은 내 놈 차례라고. 수진은 남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게 뭐야 대체. 다음 날 아침 황철민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감시조가 기절했다고? 예 형님 차 안에서 정신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우리 애들 셋도 당했다고? 예 모두 같은 사람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안 보였고 황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수진. 저 여자가 직접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감히 내 부하들을. 황철민은 책상을 쳤습니다. 쾅. 당장 사람 더 불러 20명 아니 30명. 예 형님. 저 계집년 혼자서 30명을 당할 수는 없어. 황철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병원 수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우리 며느리 대단해.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황철민. 내가 먼저 내 가족을 건드렸어. 이제 내 차례야.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황철민의 부하들은 하나둘씩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던 거죠. 어떤 날은 둘이서 순찰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또 어떤 날은 셋이서 술 마시고 나오다가 쓰러졌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흔적도 없이 당했던 거죠. 황철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 동네를 주먹으로 지배해왔는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밤에 돌아다니기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그 검은 옷의 정체불명 인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조직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러다간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황철민의 사무실에는 남은 부하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20명이 넘었는데 절반 가까이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던 거죠. 황철민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그러니까 최수진 그 계집년을 잡으라고 직접 잡아서 혼내줘야지. 하지만 형님, 그 여자가 언제 어디 나타날지 알아냈어. 황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 매일 저녁 7시쯤 병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나온다. 거기서 기다렸다가 잡는 거야. 황철민은 부하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저녁 지하 주차장에 우리 애들 전부 배치한다. 10명이면 충분해. 저 여자 아무리 싸움 잘해도 10명을 당할 수는 없어. 부하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황철민 앞에서 겁먹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에 끝내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6층 병실, 수지는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걸을 수도 있게 됐죠. 재활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손맛은 정말 최고야. 할머니는 수진이 떠주는 국을 한 숟가락 드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요즘 위험한 일 하고 있지?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야, 나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밤마다 어디 다녀오는 거 알아.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내가 다치면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슬퍼하겠니.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리고 곧 끝날 거예요. 그래, 믿는다. 우리 며느리 똑똑하니까. 할머니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듯 웃어주셨습니다. 저녁 6시 40분 수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거였죠. 복도를 걸어가며 수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요즘 며칠간 병원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황철민의 부하들이 대부분 당했으니까요. 오늘은 조용하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수진이 이용하는 곳이었죠. 남편 차를 여기 세워두고 출퇴근할 때 이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 깜빡거리고 있었고 차들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있는 곳은 주차장 맨 안쪽이었습니다. 기둥 사이사이를 지나가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던 환풍기 소리차 시동 거는 소리 사람들 발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 자신 혼자만 있는 것 같았죠. 함정이군. 수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황철민이 언젠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수지는 계속 걸었습니다. 겁먹은 기색 없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자신의 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에서 차키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방에서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기둥 뒤 차 밑 계단 쪽에서 모두 10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손에 쇠파이프나 강목을 들고 있었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명이나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남자들 사이로 황철민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최수진 드디어 잡았다. 황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부하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야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꽤 싸움을 하더라. 근데 있잖아. 황철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다르지. 우리가 10명이야. 10명.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10명을 어떻게 이겨? 부하들이 수진을 포위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죠. 황철민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대로 혼내줄 거야. 다리 한쪽 정도는 부러뜨려야 정신을 차리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당할 것 같아요? 수진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안에는 몸에 딱 붙는 검은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팔의 근육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황철민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화했던 눈이 이제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하냐? 당장 전현 잡아.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부하 2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요.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낮췄습니다. 쇠파이프 2개가 허공을 갈랐고 서로 부딪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부하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부하의 손목을 잡아 돌렸습니다. 합기도의 회전 기술이었죠. 부하의 몸이 공중에서 돌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왼쪽 부하의 팔을 잡아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런, 다른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채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다 같이 덤벼. 부하 8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침착했습니다. 합기도 도장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를 상대하는 법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 부하의 강목을 손으로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그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수지는 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부하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지는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팔꿈치가 부하의 명치에 박혔습니다. 부하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하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수지는 뒤로 물러서며 차 본넷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두 부하의 얼굴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둘 다 뒤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죠. 황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10명 중 7명이 벌써 쓰러졌습니다. 채 2분도 안 걸렸습니다. 대체 넌 뭐야? 황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죠. 제 소개를 안 했었나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수진 전직 특전사 출신의 합기도 사범이었습니다. 황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특전사? 2년 동안 복무했죠. 그리고 전역 후에 합기도를 배워서 사범 자격증까지 땄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합기도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무술이에요. 힘이 센 남자들일수록 더 쉽게 제압할 수 있죠. 남은 3명의 부하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도망쳐. 한 명이 소리치며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달려가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부하가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나머지 2명도 도망치려 했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하나씩 쫓아가 제압했습니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치고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낭비가 없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이었죠. 이제 황철민만 남았습니다. 황철민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제발. 황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시어머니 병실 빼앗으려 했고, 그냥 내 남편을 협박했고, 그냥 내 가족을 괴롭혔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수진은 황철민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치를 시간이에요. 수진은 황철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차 본넷에 밀어붙였습니다. 황철민의 등이 본넷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들어봐요, 황철민. 수진이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위치 다 알고 있어요. 강남 뒷골목에 있는 거, 그리고 영등포 쪽에 있는 것도요. 대부업체 3군데의 위치도 알아냈고요. 어떻게 그걸?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정보 수집 정도는 기본이죠.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들 내일 아침 경찰청에 전부 넘어가요. 익명으로요. 당신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안 돼, 제발. 아니면 당신이 직접 자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형량 줄이는 길이죠. 수지는 황철민을 놓았습니다. 황철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시 나타나면 그땐 정말로 가만 안 둘 거예요. 이해했죠? 황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오만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는 10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가디건을 다시 걸쳤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수지는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황철민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켰어. 차는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저녁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내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괜찮아? 태주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수지는 남편을 안심시키듯 토닥였습니다. 오늘 황철민이랑 부하들이 나한테 덤볐어요. 지하 주차장에서요. 뭐라고?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해결했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수지는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란히 앉았죠.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수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요. 20살부터 23살까지 특전사에 있었던 이야기, 전역 후 합기도를 배워 사범이 됐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응. 그래서 황철민 부하들을 혼자서 다 10명이었어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하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10명의 조폭을 혼자 제압할 수 있는 전사였다니요. 무섭지 않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무섭지 않아요. 사람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어머니를 그리고 나를.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받아들여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예전에 알던 경찰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같이 훈련받았던 선배가 지금은 경찰 광역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선배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황철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대부업 그리고 수많은 범죄 기록들을요.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와 증거들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뿌리까지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해요. 알았어. 내가 검찰이랑 조율해 볼게. 내가 준 정보면 충분히 구속 가능해. 고맙습니다, 선배님.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같은 시각 황철민의 사무실. 황철민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던 거죠. 머릿속에는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부하 10명을 단 몇 분 만에 제압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범죄 내역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던 그 차가운 눈빛. 특전사라고 했지 합기도 사범. 황철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돈과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처음으로 진짜 무서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하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경찰이 강남 도박장을 급습했습니다. 지금 영등포 쪽도 포위했다고 합니다. 황철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대부업체 3군데도 다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황철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 정말로 정보를 넘긴 거야. 황철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도박장도 대부업도 모든 게 들통난 거였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뜻이었죠. 형님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황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가겠어? 그는 최수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수하는 게 형량을 줄이는 길이에요. 황철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상금 몇 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도 소용없었습니다. 형님, 부하가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황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병원 6층 병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서구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도박장과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일제 단속을 벌여 조직원 2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황철민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잡혔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며느리가 다 해결했지?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도 들려왔죠. 그런데 수진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 너 예전에 군대 있었구나. 수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떻게? 태준이한테 들었어. 어젯밤에 전화했더니 다 얘기하더라.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라 지키느라 고생했구나.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어머니.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가족을 지켜줬고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 좀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들 꽃까지 사왔네. 당신도 왔어요. 수진이 일어나 남편을 맞았습니다. 태준은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뉴스 봤어. 다 잡혔더라. 응, 이제 끝났어요. 고생했어, 당신. 태준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 퇴원 날짜,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먹을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황철민이 체포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수진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택배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문한 택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남편이 주문한 건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발로 문을 확 밀어 젖혔습니다. 쾅! 문이 활짝 열렸고 4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 거실에 있던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남자 한 명이 태준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꺾었죠. 으윽. 태준이 신음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그곳에서 3명의 남자들이 수진을 포위했습니다. 최수진. 남자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당신 때문에 감옥 갔어. 그 빚을 갚으러 왔지. 수진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있는 남자 1명, 자신을 포위한 남자 3명, 총 4명이었습니다. 남편은 놔줘요. 나하고만 1대1로 붙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1대1 웃기고 있네. 우리 형님도 그렇게 당했잖아.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혼내줄 거야. 남자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나며 거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웠거든요.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경고할게요. 지금 나가면 경찰에 신고 안 해요. 하지만 계속 이러면 어쩔 건데? 남자가 주먹을 쥐고 다가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돌렸습니다. 합기도의 회전 기술, 남자의 몸이 공중에서 돌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수지는 뒤로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명치에 정확히 맞았고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태준을 붙잡고 있던 남자 1명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남자 목을 졸라. 남자는 태준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멈춰섰습니다. 남편 놔줘요. 싫어. 내가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놔줄게. 남자가 더 세게 목을 조였습니다. 컥. 태준이 신음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놔요. 안 놔. 내가 먼저 무릎 꿇으라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빠르게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남자의 얼굴을 향해서요. 리모컨이 남자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태준을 잡던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남자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끌어냈습니다. 여보. 태준이 수진의 뒤로 넘어졌습니다. 수진은 남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남자가 엎어졌고 수진은 그의 등 위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으윽.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말 안 해. 그래요. 그럼 팔이 부러지는 소리나 들어봐요. 수진이 팔을 더 꺾으려 했습니다. 으악, 알았어, 말할게.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황철민 동생이에요. 황철수, 그 사람이 우릴 보냈어요. 황철수? 내 형님이 잡혀가니까 동생이 복수하려고 우릴 고용한 거예요. 수지는 남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4명의 남자들은 모두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남자 4명을 혼자서. 젊은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전에 호신술 좀 배웠거든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수지는 남편을 챙겼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목 안 아파요? 응, 조금 따갑긴 한데 괜찮아. 태주는 목을 문지르며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해. 나 완전히 반했어.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황철수라.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황철민의 동생이 움직이고 있어.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다음 날 수진은 다시 경찰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황철민한테 동생이 있어요. 황철수요. 알아, 그 친구도 조폭이야. 형만큼은 아니지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복수하려고요. 선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제대로 마무리해야겠다. 내가 황철수도 잡게 할게.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수진아, 조심해. 황철수는 형보다 더 미친놈이야. 그날 저녁 경찰은 황철수의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황철수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부하들만 몇 명 남아 있었죠.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거의 완쾌하셨습니다. 모레면 퇴원이었죠. 그날 밤 11시쯤 수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만 있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수진.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황철민과 닮았습니다. 황철수.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나야. 황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형을 감옥에 보낸 게 너지요? 당신 형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닥쳐, 내 형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다 망친 거야. 황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어. 너 같은 년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해. 황철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수지는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휙 소리를 냈습니다. 황철수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죠. 수지는 계속 피하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황철수가 더 세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침착했습니다. 황철수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있었고 동작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황철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수진은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황철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악!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황철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으윽! 황철수가 신음했습니다. 당신도 형님처럼 감옥 갈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순순히 따라올래요? 아니면 팔 부러뜨리고 끌고 갈까요? 이런. 황철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황철수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형, 내 형 돌려내. 황철수가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황철민도 황철수도 그들의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시어머니의 퇴원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실은 분주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태준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왔죠.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걷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병원 생활도 이제 지겹더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며느님 감사했습니다. 수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병원장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완쾌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며느님. 병원장은 수진을 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황철민 일당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를 태준이 밀고 수진이 짐을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자, 어머니 집에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302호 수진과 태준이 사는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실 거예요. 저희가 방을 비워뒀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너희 방을 내가 쓰게 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수지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역시 집이 제일 좋구나. 태준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가르쳐준 대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수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서구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조직폭력배 황철민과 그의 동생 황철수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과 대부업체를 모두 폐쇄했으며 조직원 30여 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화면에는 법정에 서 있는 황철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황철민은 불법 도박 대부업 폭력 조직 운영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5년이라.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겠지. 침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됐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황철민의 동생 황철수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강서구 일대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으며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끓인 미역국, 수진이 만든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우리 자식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드셨습니다. 오, 우리 아들 국 잘 끓였네. 맛있다. 정말요. 수진이가 가르쳐줘서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점심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수진과 태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앞으로도 이런 일 또 생길까?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또 생긴다면 그때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당신들이 더 중요해. 태준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황철민도 황철수도 모두 감옥에 갔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힐 사람은 없어.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평화로운 공기였습니다. 당신, 태준이 불렀습니다. 저녁 먹어요. 지금 갈게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리 와서 앉아.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어머니가요? 응, 이제 나도 좀 움직여야지. 맨날 누워만 있을 수 없잖아.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며느리로 살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거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수진과 태준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세 사람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며느리 있음 든든하시겠죠? 우리 부모님들 며느리는 어떤 사람인지 시원하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칭찬할 게 없으면 욕 한번 하셔도 돼요. 며느리가 이걸 볼 일은 없으니까요. 스트레스 풀리신다면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속 시원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